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요즘 가을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저기 노란색 감이 눈에 자주 띕니다. 뒷마당에 감나무가 있다는 한 지인이 올해는 많이 열렸다고 한아름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감의 수확 정도가 다른 것도 신기할 따름이면서 작년에는 변변히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이라면서 감이 많이 열리는 해는 왠지 더 풍성한 느낌이 든다고 올해는 좋은 사인이라고 기뻐합니다.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계절이면서 각각 다른 문화에서도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도 성숙한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올해도 슬기롭게 정리해야 하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이제 2023년의 남은 두 달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계절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럽이 바라보는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 용접공 부족 실태, 마침내 돌아온 우주인들, 그리고 적절한 물 섭취입니다. 과연 유럽인들은 미국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지도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노르웨이에서 트릴리언 달러 맨으로 흔히 통하는 최고 경영가 CEO가 있습니다. 이 CEO가 말하는 미국에 대한 견해가 재미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의 최고 투자은행이죠. 노르게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CEO인 니콜라이 텐젠스입니다. 텐젠스는 미국인들이 실패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런 자세가 유럽 경쟁 국가들보다 미국이 한 걸음 앞서게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생활은 이렇게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직장과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에서 한층 더 좋은, 소위 말하는 work-life balance, 월라벨이라고 그러죠. 더 좋을지 몰라도 미국인들에 비해서 야망의 강도가 한층 더 약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앰비션이 약하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실패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유럽 경쟁국들을 앞지르면서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 최고로 자리 잡는 데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노르게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사는 노르웨이의 오일과 천연가스, 이런 지하자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 노르웨이의 세대들에게 최고 혜택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텐젠시가 지휘를 하는데요. 10조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이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가까운 유럽의 다양한 분야보다도 미국에 한층 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창조적인 이노베이션 분야 투자에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압도적인 현재 위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유 중 일부는 미국인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회의 문화라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끝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텐젠스는 여기 덧붙여서요. 이런 차이는 이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서 야망적인 차원의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인 우리들은 별로 야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직장과 개인 삶에 있어서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서 한층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보면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텐젠스의 말이 사실입니다. 2022년 EU가 내놓은 것을 보면 22살에서 65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평균 일하는 시간이 37.5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길게 일한 국가는 그리스가 41시간이고요. 폴란드가 40.4시간. 그런데 반대로 네덜란드 같은 곳은 33.2로 가장 짧았고 독일도 35.3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노동청 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 평균 38시간을 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미국 노동자 중 13%는 일주일에 평균 49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게 높은 숫자이죠.
거기다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데 풀타임 종업원들은 1년에 28일, 거의 한 달 꼴이죠. 이들에게 유급 휴가가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미국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은 아니지만 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보통 1년에 8일 정도 유급 휴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또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미국의 경우 지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 말한 대로 일반 노동자들은 유럽에 비해서 한층 더 일하는 반면 회사 최고 간부급 CEO들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지적한 것입니다. 작년 Fortune 500 회사 CEO들의 이 평균 1년 연봉이 2천만 달러를 넘어간 경우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낮 강도라고 Daylight Robber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바로 애플의 CEO인 팀 쿡 사례를 들면서 작년에 본인 연봉에서 40% 페이컷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받은 액수가 4,900만 달러, 거의 50 밀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텐전시의 투자 방향은 점점 더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은 거의 미국에 위치한 이유인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이 호황이나 불황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 미국에 위치한 이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르게 뱅크도 아주 상당히 거대한 존재로서 이들이 적극적인 미국으로 투자는 다른 많은 유럽 투자자들이나 그룹들이 따라오게 할 가능성도 강하게 높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적인 움직임을 좌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 한 개의 기관으로서 글로벌 주식 투자의 이 글로벌 주식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최고 규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르게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사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회사는 전 세계 최고 가치 나가는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의 리전 스트리트의 25%를 가지고 있고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워싱턴 DC의 펜실베니아 애비뉴 근방의 오피스들의 절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게 뱅크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46.9%가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46.9라는 수치가 불과 10년 전만 봐도 30%였고요. 2003년 당시에는 26.3%만이 미국에 투자되어 있던 상황이라 크게 비교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들의 유럽 국가의 투자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에 59.5에서 2023년에 와서는 28.7%로 크게 떨어졌죠. 이제 수많은 미국이나 해외 투자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텐전시도 며칠 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투자 쪽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텐전시는 모든 투자자들의 일꾼, 서번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유로 본인의 연봉은 100만 달러 이하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 CEO들과 엄청나게 비교되죠. 본인 기관 안의 많은 투자자들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많은 우려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 내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은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해놓고 있는 현실이라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 놓느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중 최고 관심도는 인공지능 AI에 맞추어진다면서 이것을 두고도 유럽과 미국의 큰 차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말합니다. 유럽 테크 기업의 CEO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제재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도 어느 정도 정해진 제재는 있지만 유럽에 비해서 한층 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차원의 제재라는 것이죠. 유럽이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그중에 미국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큰 야망에 실패에 따라오는 또 다른 기회 때문인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흥미로운 문화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의 가장 최근의 자선 기부 사업의 트렌드를 보면요. 이 의과대학 학비 면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의 애초 의도는 좋았지만 의료계의 불균등의 상황을 낫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사실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벌써 6년이 되었네요. 뉴욕시에 위치한 NYU 그로스먼 의과대학인데요. 모든 의과대학 재학생들 학비 무료가 된다는 발표였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인 케네트 랭곤의 1억 달러 기부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입장은요, 학비 걱정이 없어지면 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택없이 부족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이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의료원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 것이었죠. 그때 당시 학교 측도 무료 학비가 되어 거둔 성공은 이렇게 졸업한 의사들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임상적인 차원과 연구 차원에 거둔 성취,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료인들 중에 증가한 다양성으로 측정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말했습니다. 실제 학비가 무료되면서 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학교 측과 랭곤 기부단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스탠다드는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전문단체의 이 분석을 보면요. 이 뉴욕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 중에 프라이머리 케어에 종사하는 비율이 2017년이나 2024년에 아무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미래 장기적으로 어느 분야에 종사할지 예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레지던시 분포도인데 이것을 보아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학비 면제가 발표된 이후에 숫자적으로 낮은 마이너리티 학생들 애플리케이션은 10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함에도 흑인 의대생들이나 라티노 의대생 비율은 더 감소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입학된 의대생 중 한층 더 부유층 자녀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에도 학비 면제 의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과대학이죠. 올해 2월에 들어서 빌리어네어 투자자인 데이빗 가츠맨 미망인 루트 가츠맨 역시 10억 달러를 브롱스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기부하면서 이 학교도 영원히 학비 면제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올해 7월 들어서는 전 뉴욕시장에 대통령 출마도 했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본인의 모교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10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가족 인컴이 30만 달러 아래인 자녀들은 학비가 모두 면제되었죠. 이 모든 기부 사례들은 앞으로 미국 의료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이 아주 박수치는 의견이 쇄도했죠. 그렇지만 의료계는 엄청난 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재정적인 걸림돌로 포기하는 것을 돕자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료계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애초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생각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힘들고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의료계 불균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의대를 졸업한 많은 숫자가 이 소위 1차 의료 분야라고 부르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분야를 피하고 한층 더 돈벌이가 높은 이 보수가 높은 스페셜티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미국 내 2036년에 가선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가 4만 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예상하에 이런 현실은 더욱이 가난한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상태가 심각도가 몇 배도 높다는 지적이죠. 거기다 의사들 숫자에서 인종별 차이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2022년에 나온 숫자를 보아도 미국 내 흑인 의사는 6%이고요. 히스패닉이 7%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학설적으로는 학비 면제 의과대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책으로 해줄 것이라고 보이지만 더욱이 의과대학을 나온 학생 론이 2000년 당시 평균 14만 7천에서 이제는 23만 5천 달러로 불어난 현실에 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없애준다면 많은 학생들의 상당 비율이 전문 분야보다는 이 절실히 의사가 필요한 부족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비를 면제해주는 방법이 현재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죠. 높아지는 의과대학 학비가 현재 의료계 문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로 요새 많은 의대생들이 높은 학생론, 스튜던론을 짊어지고 졸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수입이 가장 적은 쪽에 있는 의사가 된다고 해도 평생 이들이 버는 액수는 60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비교해보면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라고 해도 학생론은 의사로서 평생, 라이프타임에 버는 인컴 총액수의 아주 적은 비율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재 평균 의사 인컴을 보면 프라이머리 케어인 경우 연봉이 20만 달러 안팎이고요. 또 스페셜리스트의 경우에는 평균 50만 달러 이상 넘어갑니다. 바로 이 점이 의대생들이 선택하는 전공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모두 스페셜리스트로 향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기부금은 의대생이 졸업한 다음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비를 면제해준 의과대학들이 모두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지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에서 성장한 학생이 뉴욕시에 와서 의대를 마치고 아이오와에 돌아가는 확률은 아주 낮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학비가 면제된 의과대학의 경우 저소득 자녀나 소수계 학생 입학되는 비율이 더 어렵게 변했습니다. NYU 같은 경우 보면 학비 면제 소식 이후에 애플리케이션은 47%가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입학 학생 숫자는 변함이 없다 보니까 경쟁은 그만큼 더 치열해진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부유층 자녀들, 모든 방법과 리소스를 동원한 학생 경우 많은 장점을 갖게 변했고 입학된 의대생들은 한층 더 부유층 자녀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에 학비 면제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은 의과대학 자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017년에 NYU 의과대학은 전국에서 의대 랭킹에서 11위에 올라 있었는데 그런데 1억 달러 학비 면제로 변한 이후에 현재 랭킹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엘리트 의과대학이 학비 면제가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미 가질 대로 다 갖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결과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랭킹도 높은 의과대학이 더 높아지고 부유층 자녀들은 더 많은 유리점을 갖게 변하면서 더 공평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돕겠다는 의도에 포장된 움직임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부족한 기술자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이민자들이 이런 곳을 메꾸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해군 군함 조선,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부족한 기술 인력에 많은 불법 서류자들이 고용되어 온 현실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엘머 델리온 페레스는 루이지애나주 선박 조선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엘머는 배의 맨 아래 깊숙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인데 엘머는 용접공, 웰더였습니다. 이것은 8,900만 달러짜리 미국 최고 선박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선박은 허리케인을 추적하고 해양 연구에 사용될 값어치 나가는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정부의 승인으로 예산이 주어진 프로젝트였죠. 엘머의 임무는 배 맨 아랫부분, 부력에 사용되는 12피트짜리 밸러스트 탱크 가까이에서 용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은 양쪽 벽이 불과 4피트의 좁은 공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가정집 물탱크, 워터히터 2배 정도 되는 금속 실린더 안에 서서 아르곤 가스 토치로 용접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온도가 2만 도 이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는데도 이 엘머는 런치 시간에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때 가서 부랴부랴 다들 내려가 보니까 탱크 안의 페레즈는 수그리고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의 가스가 너무나 독해 곧장 내려가 구조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응급요원들이 시순을 수거했을 때는 이미 사망했고요. 입과 코 근방에는 맑은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고
사망 원인으로 허파 안에 액체가 잠겨 있었다고 나와 있고 구리와 니켈 중독으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선박은 커퍼 니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소금 농도가 높은 바닷물에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유 때문입니다. 페레즈는 지난 2년간 이곳 쉽야드에서 일해왔는데 이것은 수억만 달러 연방정부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토마-C라는 회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법상 일하던 종업원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연방법에 의해서 토마-C 같은 회사는 생존한 자녀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만약 페레즈 같은 경우였다면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재정적 책임이 주어지면서 이것을 다 합치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페레즈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토마-C에 고용돼서 일해온 것이 아니고요. 이 계약이 맺어진 컨트랙터하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하고 나서 토마-C는 단 1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부인은 이 회사, 이 컨트랙터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회사 컨트랙터 측도 페레즈는 종업원이 아니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셀프-임플로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망 베네핏에 해당이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 회사 토마-C는 지난 9월에 오샤로부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용접하게 한 이유로 안전도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키면서 4만 달러 넘는 벌금이 매겨진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페레즈 가족에게는 단 1달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요새 이민자들이 미국인 직업을 가져간다는 비난 목소리가 많이 있는 가운데 실제 이런 어려운 일을 두고는 이민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정치가들도 이민들을 비난에만 집중해 왔는데 그러나 실제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 내 현재 블루칼라 워커들, 노동자들이 택없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수많은 기술직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숫자를 채울 젊은 차세대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용접공이 부족하고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미국에 30만 명이 넘는 용접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를 만드는 이 쉽야드의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군함 조선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죠. 이 모든 분야에 그렇듯이 이민자들이 이런 부족함을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레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미국 내 진행 중인 찬반으로 가장 적절한 예로서 충분한 경험으로 무장된 용접공이었습니다. 배 안에 좋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하겠다는 사람이었죠. 시간당 23달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이 돈은 그의 모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왔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경우가 그렇듯이 합법적으로 일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노동 허가증, 워킹 퍼밋 없이 늘 불안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페레즈 경우는 현재 미국 내 변칙적인 수법을 나타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서브 컨트랙터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사용하면서 위험도나 이 들어가는 경비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떠미는 격이라는 지적이죠. 수많은 루이지애나 해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많은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어들이 비자를 많이 얻어서 시푸드 공장에서 일해온 역사도 있고요. 최근 20여 년 동안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라티노 이민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패턴이 자리 잡아가면서 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위험천만인 다양한 복구 작업에 이민자들이 동원되는 것이죠. 거기다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참여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뉴올리언스 외곽으로 라티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에 토마-C 회사는 이 가족 이름도 토마-C 가족입니다. 이 소유한 이 최고 산업체인데 처음에는 새우 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 조선 건조업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선박에 시작했다가 2000년 들어서는 크게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리클이 나온 이후에 터마다C는 인터뷰 요청이 여러 번 갔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공 가도만 거닐고 있고 수많은 정부 컨트랙트를 따내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페레즈와 아버지는 구아테말라 홈타운을 떠나서 미국에 2019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구아테말라로 돌아갔지만 엘머는 미국에 남아 일해왔던 것이죠. 엘머의 가족은 그의 죽음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요.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던 여러 명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엘머의 죽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그동안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머물렀던 우주인들이 스페이스X의 캡슐을 타고 멕시코만에 떨어지면서 마침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그중 한 명은 플로리다 병원의 예방 차원의 진찰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3명도 각각 메디컬 이벨리에이션을 마치고 휴스턴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홈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입원한 우주인은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예방 차원의 검사를 거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우주인이 4명 중 누구인지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머무는 우주인들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바로 보잉의 스타라이너 스페이스크래프트의 이 플라잇에 문제가 생기면서 스케줄에 변경이 일어났죠. 또 스페이스X는 플로리다의 기후 조건이 좀 더 낫기를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예상보다 더 길게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커맨더인 매튜 도미닉, 그리고 파일럿은 마이클 베렛, 미션 스페셜리스트가 지넷 앱스, 그리고 러시안 코스토머넛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벤킨. 이 모두 마침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리엔트리를 거쳐 바다에 스플래시다운 된 것이죠. 이때 바다에 스플래시다운 될 때 당시 우주인 중 한 명이 약간 메디컬 문제를 경험했다면서 4명 모두 병원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옮겨졌다고 하면서 이 중 3명은 곧바로 나와서 나사 비즈니스 젯을 이용해서 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벤트를 보고 나사의 대변인은 플로리다의 에산시온 세크리드 하트 병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차차 모든 디테일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이 병원에 우주인들이 입원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한국 이 이소연 우주인을 들면서 2008년 당시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재진입하는 리엔트리 과정에 생각보다 강한 지구 중력의 요통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연 우주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1975년 당시 아폴로 소유즈 테스트 프로젝트 미션 당시 그때 미션에서 바다에 착륙한 다음에 하와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우주인들은 이 스플래시다운이 일어난 마지막 순간에 아폴로 우주선 트러스트에서 나온 독성 증기를 마시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이번 드래곤 스페이스크래프트 리엔트리 과정은 극히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나사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도 실황 중계돼서 그때 당시 어떤 문제도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착륙하자마자 이 커맨더는 기막힌 라이드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든 절차 이 스탠더드 프로토콜로 모든 우주인들은 회복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우주 비행 이후 거치는 모든 메디컬 이벨리에이션을 거친 것이죠. 우주인들은 보통 우주에서 매일 의무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이번 멤버들처럼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러 있다가 지구에 돌아오면
중력에 익숙해지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우주에 머물지 않는데 이번 크루는 앞에 말한 대로 6개월보다 한층 더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주인 역사에 이 작년에 371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주인은 프랭크 루비오라는 이 우주인 경우인데 371일 만에 돌아와서 이 첫 24시간 동안은 많이 토했고요. 걷는 것이 너무 불안했다고 말을 합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계속 옆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많은 우주인 경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고 서서히 적응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제일 어려운 24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에 이제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렸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근육 강도나 밸런스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루 8호 이 우주인들은 지난 3월 3일에 출발해서 3월 5일 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예정된 다양한 실험 임무를 시작한 것인데 그러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문제로 나사는 스케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나사의 매니저들은 이 스타라이너의 추진 시스템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스타라이너 우주인 2명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머무르게 만들고요. 지난 9월 보잉 캡슐은 우주인이 없이 지구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말경에 와서 스페이스X는 크루 9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보냈는데 이때는 우주인 2명만 태우고 가고 우주선 안에 2개의 빈자리를 가지고 간 것이죠. 결국 이 두 자리는 이 스타라이너 2명을 태우고 올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보통 4명 우주인이 해야 할 임무가 지연되면서 크루 9 런칭도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이어서 결국 크루 8 우주인들이 돌아오는 스케줄도 10월 초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크루 8호 우주인들이 지구로 돌아올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멕시코만의 스페이스X의 리커버리 지역과 대서양의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기억나시죠? 허리케인 밀턴의 이 강한 바람에 엄청난 강우량을 보여주었으면서 이렇게 나쁜 기후 상태는 거의 2주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기후 조건이 안전한 정도로 변하면서 마침내 스페이스X 우주선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도킹에서 벗어나 지구로 향한 것이죠. 이렇게 크루 8호의 우주인들이 머물렀던 235일은 이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에게는 최장 기록입니다. 앞으로 나사와 스페이스X는 합동으로 이런 우주 임무가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에 예상치도 못했던 장기간 우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우주인들이 마침내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에 절실한 것이라고 말하죠. 물론 물만 가지고는 건강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정상적인 모든 펑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체온을 유지해 준다든가 관절의 적절한 움직임도 도움을 주고요. 몸 안에 배설물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몸 안에 수분이 낮아지면 피로가 더 자주 오고요. 그리고 어지러움도 생길 수 있고 피부도 한층 더 건조하다는 지적이죠. 또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집중력도 향상시켜주고요. 기분 무드도 더 좋게 해주고 두통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물을 적절히 마시면 나이 먹는 것도 더 좋게 해주고 체중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추가로 물을 더 마신다면 건강에 그만큼 더 도움이 될까요? 얼마만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나이나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또 얼마나 활동량이 되는지 여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인데 보통 하루에 2에서 2.7리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성의 경우 하루에 11컵, 남성은 15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새 일반 미국인들이 하루 물 섭취량이 1.3리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탈수 현상, 디하이드레이션에 나타난 경우의 증상들은 적절한 몸의 펑션에 충분한 수분이 모자란다는 사인이죠. 이런 증상들은 약한 경우에서부터 심각할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가볍게 이 탈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보면 당연히 목과 입이 마르겠죠. 목과 입이 마르고 두통이 생기고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소변은 절대 자주 가지 않게 되고 소변을 볼 때도 색깔이 노란색이 한층 더 어둡죠.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증상으로 높아지면 이 혼동이 오기도 하고요. 피부가 상당히 마르고 근육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가 더 심각해지면 심한 혼동, 또 어떨 때는 심장 박동이 급히 올라가고요. 숨도 가빠지고 눈도 푹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에 좋지 않을 경우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water intoxication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인데 이러다 보면 혈액 농도가 낮아지면서 몸 안의 소금기, 소듐 농도를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상보다 낮은 소듐 레벨로 오는 것을 하이포나트리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인이라면 위험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하이포나트리미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나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동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일반인의 경우 물 섭취량이 적은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마시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마시다 보면 몸 컨디션이 한층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루 15잔 정도 물을 마셔보면 한층 더 몸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한 달 동안 시도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가량 물 섭취를 늘리고 나면 은근한 변화를 느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추천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목마를 때 목마르게 느낄 때만 물을 마셨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더 마시면서 나타난 첫 번째 차이점은 이들이 운동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신 날은 일 마치고 운동하러 갔을 때 목마른 것이 역력히 덜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몸의 저항력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운동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운동을 마치고 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정도였는데 물을 하루 종일 꾸준히 마신 날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층 더 에너지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운동을 하러 간 날은 처음 몸 푸는 과정부터 더디고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 컨디션이 좋았던 날과 크게 비교되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두통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을 느꼈다고 말을 하고요. 이 머리 아픈 두통의 빈도수나 두통의 강도를 한층 더 덜하게 느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신 날은 잠도 덜 오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매일 밤 중간에 잠이 깨기 일수인데 물을 많이 마신 날은 잠이 더 잘 왔다고 하는데 물을 많이 마신 경우에 중간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잠의 질적인 면에서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물을 많이 마신다고 본인 에너지 레벨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실 때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에너지 레벨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본인들의 이 직접 해본 일종의 실험이지만 물을 좀 더 자주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동안 보통 하루 동안 얼마나 현대인들이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마시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죠. 적절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물 섭취에 좀 더 생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많이 마셔서 건강해진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수분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것을 멀리 해주는 면이 그렇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의 펑션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고요. 운동할 때 좀 더 많은 스태미나를 갖게 해주고 한층 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아무 칼로리도 없는 물, 건강한 삶과 적절한 몸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수분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문제를 낫게 해주기보다는 정상적인 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보다 탈수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것을 방지해 주는 차원의 적절한 수분 섭취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드물다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루에 섭취하는 물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대 생활의 바쁜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물 섭취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실 것이 아니라 하루 적당한 양을 정해놓고 15번 정도 마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